2월 9일. 예, 증인 가십니까? 가야죠. 제가 뭐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고. 박성재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어제 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 박성진 장관 말을 딱 끊었죠. 혹시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개헌 관련 회의냐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객관적인 거. 팩트죠. 그 얘기를 들어야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그쵸, 거니까. 그쵸. 또 하나는 장관님 정녕 그 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런 회의를 하고 계셔야겠습니까? 아, 그걸 묻고 싶은 의미도 감정을- 있었던 항의 거예요. 내지는 질책. 그러니까 이런 계엄 회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아, 지금 세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먼저 법무부 감찰관 유혁, 국권국장 승재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제가 이제 아마 10시 1번인 것 같고 2번이 승재현 인권국장, 3번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인데 승재현 인권국장은 검사 파견과 관련된 문건 지시를 하는 것을 봤다라는 중요 증인입니다. 배상업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부부에 대한 출금 조치 해놨다는 거 박성재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먼저 그거 증언했다고 바로 혼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 양반도 뭐 다른 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직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상업 본부장을 상대로 출입국팀 대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와 관련해서도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 맞습니다. 예, 2월 9일. 예, 증인 가십니까? 가야죠. 이 네. 증인은 뭐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네. 안 가면은 과태료를 뭐 맞아. 대신 한 내주시면 500만 제가 뭐 할 수도 있는데 과태료 뭐 나가야죠. 예. 이 증인 여비도 조금은 주니까요. 아, 그래요?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 증인 채택은 이제 신청하면 재판부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아, 근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특수본, 특검 두 번을 조사받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조서를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이건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아. 이 조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동의를 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근데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보통 증인 안 부르지 않습니까? 아, 동의를 했는데 부르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데도 특검에서도 증인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왜 부르냐고. 여길 원했구나. 의혹을 부르면 안 된다고 이런 취지로 임성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죠. 예, 뭐. 아니 근데 저 박성재 쪽에서는 반대했다고. 네. 그러니까 왜 반대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해가 제가 되네요. 뭐 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고 사실은 여기 책에도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아마 결론 전에 아마 예. 이걸 한번 읽어 보셔야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짐작이 되시고. 예, 박 장관님 하나 사서 읽어보세요. 아, 진짜 예? 유의미한 변호인단하고 다 자료가 같이. 도서관에서 대출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죠. 꼭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이게 인덱스 해가지고 네. 외워서 가야 돼요. 우리 네. 장 대변인도 이거 아니, 읽어보셨다고. 제가 현재 읽고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을 읽었는데 재밌죠? 일단 책의 재미, 아니, 재미라는 게 그냥 말들 그대로 읽어서 재미가 있는 게 남는 거 있잖아요. 본인한테 축적이 되는 거, 저한테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박성재 장관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거예요. 제가 첫 공판 때 어떤 변론을 펴는지 기사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는 항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자기가 제가 만류했다. 네, 다른 토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가 정말 진실이니까 더 담대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생생하죠. 생생하고. 그런데 이 책의 정말 묘미는 그 후반에 더 있다. 인간 류혁을 알 수 있는. 아이고. 그런데 유의미합니다. 대단히 가독성이 높고 일독을 진짜 권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셔야 돼, 진짜. 네, 제가 많이 말로만 말하지 했죠. 않는 거. 많이 말하면 사람들이 안 읽을 거니까. 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유혁 감찰관님이 검사로서 그 법조인의 사실 진짜 속내를 귀감이 알 수 있거든요. 되실 근데 만한 약간 선배님. 그 일반인들 알기 힘든 네. 솔직히 말하면 감찰관님 못 느끼겠지만 여기 법조 카르텔의 느낌이 와요. 아,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 법조 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예. 사법연수원에서 사실 뭐 몇 단계 건너면 판사들도 알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런 사건은 나중에 이제 부임지 가서도 나중에 잡아달라고 상의하고 뭐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전혀 모르는 부서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네, 물론 범인을 잡는 데는 편하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진솔하게 나와 있고 검사들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검사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태한 윤석열 같은 검사들 입장에서 사실
범인 한 명 놓친다고 월급 깎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잡으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치열하게 나오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야 뭐 저한테 기본적으로 뭐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수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전투 정말 치열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검사는 어떻게 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뭐 검사도 사실은 일종의 무슨 전쟁 같은 전쟁의 당사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몰입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단순하게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될 상대방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수사를 하는 사람이 객관성을 갖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번 돌을 닦아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돈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뭐 시간만 사실, 때우지 사실 뭐 손해 볼 거 이렇게. 없는데 공무원들의 이제 복지부동처럼 나쁘게 표현할 때 공무원들 개혁할 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야 기업들은 돈 못 벌면 잘리는데 너네는 월급 나오니까 노냐? 이런 식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되는 게 남는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네.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일종의 검사들이 늘 얘기하던 사명감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보면은 제가 예전에 특수검사로 일할 땐 수사비도 없었거든요. 수사비도. 수사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더더욱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근데 모든 직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일종의 사명감을 그냥 갈아 넣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만큼 끌어왔고 이제는 과거에 그런 직역에 대한 사명감만 기대해 가지고 뭐 그렇죠. 일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세상은 지난 거니까. 네, 사실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직역이 좀 필요하다. 아무튼 여기 보면 근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성재 지금 피의자죠. 네.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피고인이죠. 네, 피고인인데 네. 어제 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몇 번 이정재 판사였나? 영장전담 판사. 그 기각 몇 번 당하고 나서 2번 당했죠. 예. 사실 구속영장 당하고 나서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혼자 진짜 밖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보면서 늘 얘기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 겁나 억울합니다. 박성재도 안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형량으로만 보면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사표 수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안 해주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사직한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날도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뭐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은 제가 보기엔 보셨던 분이지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계엄 어떻게든 그 윤석열의 뭐 탄핵을 막아가지고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보여지죠. 네. 이게 진짜 잘 내렸는데 네. 어제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박성재 측에서 주장한 거 나는 뭐 계엄 있을지도 몰랐고. 이 법선도 몰랐고 네. 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조되는 선례가 있었던 거죠. 리딩 케이스는 한덕수 판결 그리고 동일한 재판부 이진관 부장. 그러니까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진관 부장은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뭐 꾸짖은 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법리의 이제 그 결론인데 한덕수 당시는 국무위원을 넘어서 국정운영의 2인자였고 계엄이라는 건 이 축적된 경험치나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불법임을 내란임을 알았을 것인데 당신에게는 국민이 부여한 법률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다. 이걸 말릴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이걸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걸 지원하거나 동조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부작위했다. 그쵸. 저희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물 셀 틈 없이 다 하나하나 논거를 쌓았어요. 이 재판부가.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으로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판사님 맞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죠. 국무위원에게 또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부처는 법무부인데 저는 그래서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면서 만류했습니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 당시에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불법인지 아닌지 본인이 평생 법조인으로 검찰로 살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불법인 걸 알아서 말렸다? 이거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이 논리적 간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근데 지금 빠져는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랑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데 저는 대단히 좀 치졸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말렸다라는 표현은 좀 사후적인 그냥 주장인 거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의견이 달랐다. 그냥 뭐 약간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 그때 당시엔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걸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최소한 절차적인 합법성이라도 부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족수를 샌다던가 나중에 국무회의 그 의사록에 부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만류했다라는 주장은 사후적인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본인이 범위를 부인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으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점검해 보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날 회의만 보더라도 이건 증인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기밀이 세면 안 되는데. 그렇죠. 조금 아껴서 그날 회의만 보더라도 제가 뭐 사표 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이걸 방해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꾸준히 본인이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뭐야 너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 뭔가를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본인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나가서 사표를 쓰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직접 쓰시잖아요. 이렇게. 네. 시간이 꽤 걸렸어요. 6필로. 왜냐하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악수도 다 하고. 이거 너무 얘기하는데. 거의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안에? 아니 그때 뭐 실국장들 이런 사람들 다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나서야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땐 제가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뭐 계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화내지 말라. 용기를 내시고. 어쨌든 그래도 그때까지도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출입국 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누구하고 계속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실국장 간부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문제를 표시를 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라는 그죠.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 계엄은 잘못됐다. 이 계엄에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계엄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국감에 나가서도 보면은 저는 이거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란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들로 쭉 이어졌다. 그런 걸 보고 본인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렸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김주현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네. 뭐 한마디 했다는 건데 야 이게 뭐 하자가 있는 아니 본인이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실체적 하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건 본인이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교정본부를 점검하고 맞아요. 출입국 관리소 점검하고 맞습니다. 이거 점검한 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화 내역이 나왔으니까. 네, 일상적인 거다. 이제 비상 상황에서 이건 법무장관의 소관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재판에서 유리한가요? 재판부 설득 못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법성을 본인이 인지하고 만류하기까지 했다는 게 현재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이 취했던 어떤 여러 일련의 행위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 내란은 성공할 거야. 이 계엄은 친위 쿠데타인데 이게 실패하겠어?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야 되지. 왜냐하면 반민주적인 뭐 반국가 세력 때문에 했다면서요. 계엄 비상벨을 울리기 위해서. 그럼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한축에서 군에서는. 그쵸. 그러면 그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그 점검을 했던 거예요. 통화 내역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입국 업무를 그 야밤에 밤에 뭐하러 합니까? 한국을 못 떠나게 하려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어떻게 통상의 일상의 업무일 수 있겠어요. 이 계엄을 이 내란을 성공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수반되는 업무예요.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지. 이걸 역행해 가면서 원래 이런 업무는 할 수 있다. 그럼 야밤에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회의를 심야에 개최해가지고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네, 한 그러니까 번도 저는 이건 정말 빼박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으로 나가시면 네. 그날 박성재 씨를 거의 한 1년 몇 개월 만에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회의실에서 나온 이후로는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죠. 그때 같이 상사로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 어쩔 수 없이 상사로 모시고 있다가 그날 낮에도 뵀을 텐데 12월 3일 아마 퇴근하기 전에도 아마 제가 장관실에 보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뭐 보고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몰랐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 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그런 이상한 상황을 못 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9시 이제 그렇죠. 계엄 딱 나오기 전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날 제가 지금 세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마 10시 1번인 것 같고 2번이 승재현 인권국장, 3번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인데 승재현 인권국장은 기본적으로 검사 파견과 관련된 문건 지시를 하는 것을 봤다라는 중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진술을 할 것을 보이고 배상업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나가가지고 그 윤석열 부부에 대한 출금 조치 해놨다는 거, 그 얘기 자기한테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먼저 그거 증언했다고 바로 막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탄핵 심판 때문에 직무정지가 됐다가 돌아오자마자 야단을 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고성으로 야단을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상업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배상업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도 뭐 다른 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직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얼굴 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상업 본부장을 상대로 그 출입국 팀 대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와 관련돼서도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제 감찰관님은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 있는데 박성재 쪽에서는 계속 그래요. 아니 간부에 들어오자마자 사표 내겠다고 한 사람을 회의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을 신문한다고 하는 거냐. 라는 반박에 대해서 반박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때 봤던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를 들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표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의장이 크게 있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죠. 근데 저는 뭐 가기 전부터도 이거는 아니다. 그치. 사실 그리고 제가 장관 우리 저 박성재 장관 말을 딱 끊어서 장관님 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이게 제가 뭐 시비를 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는 거. 이게 계엄 관련 그게 회의. 무슨 장면이면 이제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하고 나서 실국장이 소집됐는데 소집하니까 각자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는 대로 몇 명이 회의를 하고 있어. 그때 감찰관님이 문 열고 들어가서 네. 바로 말 끊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자리를 사람 앉으라고 피해 주는데 회의실에 이제 근데
제자리 누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해 주는데 제가 앉지 않고 장관님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개헌 관련 회의냐고 확인을 해야 됐다는 객관적인 거. 팩트죠. 그 얘기를 들어야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그쵸, 거니까. 그쵸.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장관님 정녕 그 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때는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런 회의를 하고 계셔야겠습니까? 아, 그걸 묻고 싶은 의미도 강변을. 있었던 당이 내진 질책.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계엄 회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아. 근데 네 그래요. 야 인마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늦게 와가지고 감찰관이면 네가 늦게 오는 사람 네가 감찰을 해야지 네가 늦게 와가지고 그런 소리나 해? 그러니까 늦게 왔으면 여기 앉아 임마 이제 이 소리죠.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니까 저는 그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간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이건 이래서 불법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저는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있어도 저는 이거는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제 공직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놈이 회의하는데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성재 전 장관의 체면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시체 말로 이제 가오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소통한 거 얘기 들어보니까 각 장관 이상민 장관 비롯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게 이게 돌발적으로 가장 빠르게 사표낸 게 위협감 장관 혼자예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남자가 이제 자기가 내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일 시켰어. 그러면 형님 저희 라인 애들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바로 들이받고 나가니까 박성재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내가 소문이 날 건데. 우리 부에서는 이제 한 놈 말 안 듣고 나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성재 장관님 되고 나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징계했다 이런 때는 결국 윤석열 씨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욕을 먹지만 임명을 받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봤는데 역시 저놈은 이렇게 역시 이럴 줄 알았죠. 역시 좌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날 어째 보면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랬구나 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던데 그때는 좀 너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이거 아니지 않나? 좀 이런 표현은 법정에서 할 수가 없겠죠. 좀 한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사선을 넘어오신 분이라서 그날 밤에 만약에 계엄 성공했으면 연평도 가셨을 거예요. 연평도. 네. 제가 봤을 때 박성재가 콧꼽아서 찾았을 거예요. 비호감찰관 데려오라고. 저놈은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숨어있던 암약하던 반국가 세력. 당연하죠. 연평도에서 폭사시켰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영연평 가서. 근데 이런 용기가 한 분 한 분 용기가 아마 그때 앉아 계신 여러 실국장이 동요했을 거예요.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게 들썩하거든요, 사람이. 네. 뭐 그렇게 지난번에 뭐 누구한테도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분위기가 좀 많이 쌓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사표를 내겠다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가 막 문 꽝 닫고 나오고 저도 화가 나서 아니 저 사표를 쓰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말리러 나올 줄 알았다고요. 그냥 방치. 아이고 이건 차가 왜 그래? 넌 말리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상해. 이게 근데 우리 사회에 민낯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보니까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감찰관님이 좀 용기를 내주셨지만 그죠. 이제 다른 분들 근데 뭐 승재현 이제 국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박성재에게 류혁이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무죄를 다투면요 그죠. 증거를 그냥 부동의해요. 이걸 판사를 못 보게 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으로 기계적으로 불렀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증인 신문에 무죄는 다퉈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증거를 동의해 버려요. 증인으로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냥 평소에 형사 재판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너무 주요 증인이라 이제 소환을 한 건데 얼마나 껄끄럽고 본인들한테 불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변하고 논리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걸 사실상 이 절차의 이 진행 경과를 보면 또 짚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아마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 경험한 사실만 얘기를 해라.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을 얘기하지 마라. 매일 안 들어오지 않았냐. 그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정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감찰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살렸던가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어차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던 거 아니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죠. 제가 8월까지는 잘 놀 수 있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었는데. 다 틀어진. 그 인생 계획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이미 변호사 개업 신고를 옛날에 해놨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최근에야 이제. 최근에야 됐죠. 개업하십니다. 아직 뭐 홍대 앞에서. 지금 일 아니요 이제 개업 신고 이제 곧 해가지고 사무실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제는 뭐 가끔씩은 일을 하려고. 그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아니, 이게 겸손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내가 이게 그만두고 뭐, 놀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평소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 날이기 때문에, 이때 사표 잘못 던지면 영연백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 오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르는 거지. 정말 양심에서. 그만두신다고 집에 못 갑니다. 집에 영연백으로 가는. 현관문을 열심히 잠궜는데, 그것도 열고 들어오네. 열고 들어오지, 뭐라고. 따고 들어오면 일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계엄 터진데 현관문 뭐라고 탱크로 밀어버려요, 그냥. 애가 다 잠그더라고요. 네, 겁이 나죠. 자연히 겁이 나죠. 이런 어떤 이 지식인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아무튼 그런 지내고 보니 뭐 옛날 일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게 혹시 이 2판 3판 2세 찍으실 때 제가 제목을 하나 정해드리면 단 하나의 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 단 한 명의 증인. 진짜 멋있다. 딱 2판으로 하나 쓰세요. 단 한 명의 증인. 또 증인 그걸 토대로. 그날 뭐 증인신문 다녀오고 나서 뭐 불러주시면 제가 출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